여러분들 혹시 대부업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업체? 거기 대출금리 진짜 장난 아니잖아. 아우 난 무서워서 그런 곳에서 돈 못 빌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대부업체는 대출금리가 엄청 높기로 유명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아니 빌려준 돈의 2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법정 최고금리로 돈을 빌려줘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게다가 이건 대부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는 제2금융권도 비슷한 처지라고 하니, 결국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대출을 중단해버리거나 돈을 빌려줄 때 아주 까다롭게 굴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주로 돈을 빌리는 저신용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스멜이 스멀스멀 나는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게 될 거라고 하네. 이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하고, 심지어 제1금융권까지 영향을 받을 거란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부과장도 어쩌라고 내 맘이지 라고 하던데 진짜 안 줘? 대출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현재 상황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대출금리를 자랑하는 대부업체, 아무래도 돈 한 번 잘못 빌리면 원금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이다 보니 진짜 급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찾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심사다 뭐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돈을 마련해만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대부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고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이자하고 소피스트한 대출을 자랑하는 우리 업체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제가 신용이 낮아서 아무런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고객님 진짜 힘드셨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직 등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립니다.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 가리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대출, 30분 안에 대출 같은 일을 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초스피드로 대출을 해주던 대부업체들이 최근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쿨하게 돈을 빌려주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해버리는 대부업체도 많이 있다고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내주던 게 장점이던 대부업체가 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업체는 현재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대부업체는 은행과 다르게 예금을 유치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온 다음 다시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죠. 또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오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제2금융권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건 몇몇 우수 대부업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발생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부업체로 자금을 조달해 올 때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네. 아니 요즘 제1금융권만 해도 대출금리가 어마무시한데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안 봐도 뻔하지. 결국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대출금리를 더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오마이갓, 법정 최고금리란 게 있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선을 쫙 그어놓고 이 선 넘지 마 라고 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정 최고금리는 처음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21년 7월 7일에는 연 20%로 결정되었습니다. 연 20%면 진짜 돈 빌리기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금리이지만, 대부업체는 이것저것 다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제2금융권도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PF 대출. 여기서 말씀드린 PF 대출이란 신용이나 물적 담보보다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2022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40조 6천억 원인데, 여기서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09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에 이를 크게 벌여놨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부동산 불황까지 시작되면서 제2금융권도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신용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보통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제1금융권을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하게 되지만, 큰마음 먹고 찾아간 곳에서 우린 대출을 못 해준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실제로 대출 중개 플랫폼에는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대출 문의가 넘쳐난다고 하죠. 오토바이가 고장 났는데 급하게 돈 빌려줄 거 찾습니다. 3개월 동안 나눠서 갚을게요. 저도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당장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급해. 난 지금 계약금 못 내면 돈 다 날리는 상황이라고. 제발 나 먼저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한 대출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글만
1만 2천 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이전보다 돈을 빌리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죠. 특히 저신용자는 연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돈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담보라도 있어야 비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중에 담보로 맡길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면 법정 최고금리 같은 건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한 번 실수하면 몸 어디 하나 사라질 수 있겠다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래. 그리고 만약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은 고리사치의 늪에 빠져 인생은 진짜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는 정책금융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린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금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금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하게 될 거란 거지. 문제 진짜 심각하네.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거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 최고금리는 올려도 문제고 올리지 않아도 문제라고 하죠.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당연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점점 더 안 해주게 됩니다.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손해를 봐가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부터 대출길이 막히게 될 거고 여기서 중단되는 것은 신규 대출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뭐 돈을 빌려주고 바로바로 갚는 게 아니니까 이전에 빌려준 돈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보통 빌린 액수가 크면 바로 갚기 어렵다 보니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장하면서 법정 최고금리까지 금리를 올려도 손해라고 생각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만기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갑자기 고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홀리쉿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도 문제야. 만약 금리를 20% 넘게 올릴 수 있게 되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다시 돈을 빌려주면서 신규 대출 문턱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하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다 형편이 좋지 않은 저소득, 저신용자라는 거지. 2022년 6월 기준 18%에서 2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가구 중에 84.8%가 저소득, 저신용자 가구라고 하니까 최고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형편이 안 좋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적정선을 잘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라는 것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금리가 오르면 법정 최고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시장금리가 내리면 법정 최고금리도 같이 내려간다는 건데 유연하게 변하는 최고금리 제도를 통해서 금리가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2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해 올 때 금리가 2021년 말 대비 2%포인트 상승했을 때 고정형 최고금리라면 약 69만 2천 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68만 2천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2금융권을 움츠러들게 만든 부동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금리는 떨어지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은 제1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법 사금융이 판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